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네요. 제가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어제 그 라이브 방송을 11시에 했는데, 11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10시 반이었다 그래서 왜 안 내려오시냐 그래서 서둘러 내려왔는데, 네. 아,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이어서 공부력을 진단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저 오신 분들은 혹시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혹시 학부모님이시라면 그 학년들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녀들 학년이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셨었거든요. 오늘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오신 분들 환영 인사 해드릴 테니까, 아이디명이든 아니면 자녀들 이름이든,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기다리는 사이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아출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빠작이라고 우리 그 독해력 교재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내용들 가지고서 같이 학부모님들께 겨울방학 공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문해력 훈련 어떻게 하는지, 독해력 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같이 라이브 할 때 이제 공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력을 어떻게 좀 진단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공부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사실 어디서 뭐 꼭 들었던 용어라기보다는 제가 학생들 학습을 좀 지도하다가 저도 좀 약간 좀 뭐 만들어냈달까요? 그렇게 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용어로서 저희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된 어떤 능력인데 그걸 왜 알아야 될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전달을 드릴까 하다가 글로 정리된 내용도 있긴 한데 글 말고 조금 이미지로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력이라는 거는 공부하는 힘, 공부하는 능력, 이런 건데, 그 공부하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공부력이라는 단어의 이 력자에 좀 주목을 해보자. 력이라는 단어는 힘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힘이나 근육을 의미하는데 그 공부하는 근육이 어떻게 공부에 적용이 되느냐. 요거를 저도 사실은 무언가에 빗대서 비유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은 이 운동입니다. 운동. 이 운동 좋아하시나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운동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자주 하지도 못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공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꾸준히 하고 오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매번 이제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숨쉬기도 운동이고 걷는 것도 운동이고 다 운동을 하고 사는데 그렇다고 다 우리 몸이 건강하거나 몸짱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공부하는 근육을 의미하고요. 그 공부력은 어쩌면 누군가는 뇌에 있다. 우리 생각에 있다. 공부 근육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공부 근육은 엉덩이에 있다. 엉덩이 힘이다. 의자에 오래 앉아 버티는 게 공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모두가 다 맞는 말이어서 우리 몸 곳곳에 공부와 관련된 근육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좀 재미삼아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람의 몸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근육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근육에는 수의근, 불수의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불수의근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대표적인 게 심장. 심장 근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 근육은 이런 거죠. 우리가 멈추게 하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또 멈춰져서도 절대 안 되는 근육이에요.
계속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아서 혼자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장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위나 대장, 야, 위, 힘 좀 내. 나 오늘 고기 먹었으니까 소화 좀 잘 시켜.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동작을 한다든지 우리 몸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할 때는 이 수의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굉장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장은 튼튼한데 몸을 열심히 사용하거나 움직이질 않아서 달리기를 하거나 축구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몸에 근육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도 뛰고 있고 밥 먹으면 소화도 시키고 하죠. 우리 몸 전체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그 근육들의 성격이 좀 다르듯이 공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간혹 공부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두 가지 것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거,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 공부 근육에 대한 이해를 조금 이제 오해하게도 하는 것 같고, 부분만 이해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16분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네, 떠들고 있는 사이에 16분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안 들어오시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근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사실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되는 걸 준비를 해드릴까 하다가, 공부력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까 했는데 이미지로 좀 전달을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 편에 쪽이 보이시죠? 쪽에 그거잖아요. 인바디 검사하는 거잖아요. 요새 뭐 운동하러 가면 모든 곳에, 저희 애가 태권도장에 다니는데 요새 태권도장에 가도 인바디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 하는 거 말고도 정기적으로 몸의 근력이 늘어나고 있는지, 뭐 체지방이 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작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 신체 역량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달릴 수 있는 더 기본에 해당하는 몸의 근력이나 구성은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어떻게 보면은 공부 실력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적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학 가는지, 수능 시험 점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평가고 결과잖아요. 훈련하는 과정,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기본 능력을 보려면 시험 성적으로 확인하는 건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예요.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좀 근본적인 능력을 이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바디 검사를 해서 우리 몸의 근육을 확인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공부 근육, 공부력의 상태를 미리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퀴즈 내드릴게요. 우리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두 글자입니다. 답을 다시는 분한테 제가 뭘 좀 드려야 되나? 우리 몸의 상태를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공부력의 상태를,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똑같아요. 답을 아무리 얘기하라고 해도 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 공부력의 상태를 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바로 제 것만 안 나오는 건가요? PD님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직. 답이 없죠. 큰일 났는데요. 오늘 이거 학습 분위기가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본필 내려놓고, 얘들아, 오늘 선생님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분위기부터 다시 잡고 가는데 그럴 수는 없겠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해주신 분이 WH님 진단.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진단인데요. 이거 첫 번째 해주신 분요, 이거 제가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모든 간의 베네핏을 하나 이거 적어드리면 되겠다. 제가 다음 주에 안 그래도 해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오늘 이거 얘기하고 우리 다음 주 뭐 하지? 얘기 준비하다가 저희 개발이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공부 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력을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공부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경험시켜 드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그때 사용하는 노트가 있거든요. 그 노트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3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분께 보낼게요. 그 학원으로 꼭 이따가 알려주세요. 네. 아니면은 밑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제 거 이메일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뭐 넘어가겠습니다. 진단 얘기해줘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있어요. 진단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병원에 갈 때 우리 건강진단 다들 하시잖아요. 병을 키우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뭐 수술해야 되고, 암이 심해지면 뭐 항암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라는 건 사실은 이미 병이 생겨나고 나서의 대처를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런 사고가 벌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공부의 결과치,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의 대응은 이미 한 발짝 늦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한 건강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해야 되는 게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뭐예요? 문진하죠. 자가 문진하고요. 그 다음에 피 뽑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요. 근데 열이 많이 나는 게 감기 때문인지 맹장염인지, 저 친구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전혀 맹장인지 모르고 병원 갔는데 맹장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증상으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과 노력, 좀 생각을 해보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진단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당장에 뭐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막 뭐 음식을 더 많이 먹었어.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은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의 원리처럼 공부의 원리도 그러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력 옆에 있는 여기 옆에 그림은 보시면 어떤 거예요? 이거 PT 하는 거죠. 퍼스널 트레이닝. 최근에는 이 PT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제가 2020년에 저희 이것과 관련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이름을 공부 PT라고 지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를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겠다고 제가 스스로 결정했던 게 아니고, 저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정말 끊임없이 권하고 추천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한테 용기를 주고 그 기간을 함께 해준 코치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빗대어 생각을 해보니 방법도 다 알고 해야 되는 줄도 알아. 그런데 그걸 제대로 내가 시행하기 힘들 때 내 그 힘들고 안 하려는 그 버티는 마음을, 그 나의 막 불평과 불만들을 다 받아내 주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잃지 않고 날 끊임없이 독려해준 그 누군가가 없었더라면 난 유튜브 못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을 좀 정할 때 공부 PT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과정도 어쩌면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처럼 안 해봤던 걸 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유튜브 대신 해줄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조력하는 누군가가 되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코치가 필요한 일들. 그래서 운동도, 그래서 뭐 사실은 그냥 자기가 체육관 가서 혼자 하면 되지만, 그거보다는 코치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부 PT라는 이름을 만들었었는데, 올해인가요? 다른 또 교육업체에서 무슨 또 다른 PT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막 엄청 TV에서 광고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 학원으로도 연락이 오고, 잘못 알고, 그건 줄 알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도 드렸냐면요, 운동을 계속 이렇게 운동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PT가 필요하듯이, 공부 역량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 역량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수준은 이거예요. 결국 이랬구나. 역시 안 좋을 줄 알았지만 또 안 좋네. 이렇게만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공부력을 진단한 다음에는 그걸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 향상을 시키는 원리 중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퍼스널한 트레이닝.
이 부분이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드리고 공부력을 좀 설명드려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놨습니다. 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공부력의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왔는데 우선은 이미지를 조금 짧게 보실 수 있고요. 요거 내용들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제가 말미쯤에 저희 홈페이지 안내해 드릴 텐데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꼭 캡처를 못 하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되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력에, 그러니까 공부 근육이죠. 사람 몸에는 근육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 근육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어떤 뭐 박사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니까 제가 뭐 공부에 관한 공부법들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 또 학생들 상담했던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정리한 거니까 이거 믿을만 한 거야 이렇게 꼭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최 원장의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거 있는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6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기초 체력. 보이시나요? 공부의 기초 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공부의 책임감입니다. 공부 책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공부의 현실감. 딱 들으셔도 뭔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반원 3가지는 좀 기본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위권 정도 되려면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이 기본 능력에서 이게 부족해지면 이거는 평균에 조금 못 미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반원의 4, 5, 6번의 특징은 앞에 그냥 공부가 아니라 자기 공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추가된 건데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공부라는 개념이겠죠. 자기 공부 계획력, 자기 공부 실행력, 그 다음에 자기 공부 객관화 능력. 뭐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요렇게 총 6가지고 6가지 능력 중에서 기본기는 3개, 기본기는 3개, 그 다음에 심화 능력이 3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거를 좀 구분해 드리냐면 모든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힌트를 드리면은 저 6번이 자기 공부 객관화 능력 저거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혹시 답을 달아주시는 분. 자기 공부 객관화 능력, 요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습적인 어떤 이론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데 요거 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뭐 유사한 개념. 대충 찍어보세요. 4글자. 4글자 아는 거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미음으로. 이것도 맞추신 분은 제가 공부일기 보내드릴게요. 아우,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분이 계속 다 맞추셨네. 두 번째 분께. 네. 네, 첫 번째 WH님 죄송합니다. 2번째 분께 제가 또 공부일기 보내드릴게요. 맞아요. 메타인지 능력이죠. 메타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뒤에 저기, 써니님, 예쁜나무님 감사합니다. 네. 다 잘 풀려. 이거 아이디명 너무 좋은데요. 다 잘 풀려. 네. 감사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이죠.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가 메타인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메타인지가 막 언론이랑 유튜브 많이 올라온 거는 몇 년 됐지만 전 그 전부터 학습 개념 얘기할 때 공부 잘한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간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데려다 놓고 같이 제가 학습 코칭도 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다면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단한 이론이라기보다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학습과 성장에서 꼭 반드시 경험해야 됐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에 필요한 꼭 어떤 그런 결정적인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누군가 부르기 시작한 거지 그 용어 때문에 그 능력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그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네, 어쨌든 근데 그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요, 메타인지를 한 번에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메타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죠? 자신의 생각을 반추해보고 객관화시키는 능력이라 하면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지만 나를 보는 누군가가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좀 문제점도 찾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상위 능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그냥 배워가지고 암기해서 그냥 그걸로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수준의 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메타인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자, 생각에 대한 생각이면 최초 생각이 있어야겠죠.
그 생각을 반추하는 2차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최초의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있어야겠죠. 자기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아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고 성립이 돼 있지 않은데 나는 그냥 기계야.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 내가 없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메타인지라는 말이 왜 필요하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걸 공부의 얘기를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공부를 왜 하지? 나한테 공부는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하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 먹혔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다들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셨을걸요? 겉으로는 엄마 말, 뭐 선생님 말 그렇다고 네 하고 조용히 가지만 집에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진짜 한 번쯤 깊이 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진짜 공부 왜 해야 되지? 이런 고민 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고민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자아죠, 자아. 내가 없는데 나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메타인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무 중요한 능력인데 굉장히 상위 능력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빌드업이 없는데 저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축구의 성공 요인이 뭐다? 빌드업입니다. 이 빌드업을 4년 동안 벤투가 했다고 하잖아요. 빌드업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막 공격수들한테 막 메시처럼 현란한 드리블을 하래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없다가 아니라 메타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야지 자연스러운 과정을 공부의 역량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MH님께서 공부력 판단 질문 해주셨던 거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자, 감사합니다. 메타인지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능력이다. 그거보다 기초가 되는 것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뭐부터 이해하기를 원하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이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부 기초 체력. 저희가 요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기초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좀 먼저 물어봐요. 좀 이거 감이 잘 안 오시죠? 자, 학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학년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영어 교과서를 배우는데 영어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균 학생들 대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다른 친구들은 한 60%, 70%는 아는데 나 혼자 20% 알고 있어. 이러면 수업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학습 부진이 발생합니다. 즉 현행을 정상적인 속도, 보편적인 속도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학업 역량이 안 돼 있거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그 교과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수준이라면 그러면 기초학력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내신 시험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이유로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원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혼자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거꾸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사실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 안 돼요. 왜요? 인풋은 쏟아지는데 소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 것을 먹기 위해서 나는 남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넌 공부를 못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그럼 과부하 걸리는 거거든요. 화장실, 배탈 나겠죠. 이거 소화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심지어는 국어, 영어, 수학은 2개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학원을 다니고 있었냐면 한국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사가 내신에 들어가니까 3단위 꽤 많은 내신의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를 아예 전혀 손도 안 대고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부모님은 또 아이를 존중해 주셨으니까 네가 싫어하면 하지 마라 이러셨던 거죠. 고등학교 때 시험이 나오는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시험이 나오니까 백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문해력 문제. 그러니까 즉 교과서를 읽고 모르면 그때라도 이해해 가면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됐냐면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거. 근데 한국사를 누가 설명해 줘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는 한국사 학원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근데 어머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쁩니다. 공부할 시간도 진짜 부족하고요. 한국사까지 다니는 친구가 그 한국사 다니는 걸로 뭔가 득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적인 학업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잘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학습 수준을 자기 나이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수해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부터는 수학을 아예 손을 놨다. 어느 시기부터는 영어를 손을 놨다. 이와 같이 기초 학업 역량에 결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학업적 결손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분이 좀 어리시다면 그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학습적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기를 되게 다져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이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학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의 기초 체력이라 하면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자기 학년기에 맞는 학습 내용을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거 혹시 모자르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아이들 잘 관찰하시는 내가 클리닉 의사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균형감이에요. 영어를 매우 잘한다에 꽂히지 마시고 수학을 매우 못한다에 꽂히지 마시고 80점을 90점, 100점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20점, 30점 나오고 있는 과목이 있다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출발선에는 가 있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시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공부력 유교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입니다. 요거는 조금은 지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부 책임감입니다. 공부 책임감 부분은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누구랑 해요?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죠. 하지만 내일이 학교 시험 날이고 오늘 숙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된다는 긴장감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원 숙제의 경우에도 안 해가도 된다, 안 해가도 괜찮아. 왜?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규범과 규칙에 대한 즉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룰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도덕적 약속이 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생기냐면 거짓말이 늘기 시작합니다. 안 했지만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는데 보통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쯤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만약에 이 부분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 사실은 도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 친구들은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냥 24시간 옆에 감시자가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학습을 좀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런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공부 현실감입니다. 자, 공부 현실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량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로 애쓰고 있는지를 아는 감각. 자, 이때는 감각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그럽니다. 엄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보고 잘 못 봐 애들이 많이 이제 실패를 하니까 그때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엄마 인정할게. 내가 솔직히 중간고사 때는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기말고사는 다 될 거야. 이거 얼마나 되게 격려가 되는 얘기예요. 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기말고사 때는 진짜 다 100점 맞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네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인격을 해치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 애가 100점 맞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깎아내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나 이제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는 있죠. 네가?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작은 것일지라도 긍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다만 한 가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어떤 준비가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효과적인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걸 직접 방법이나 시간을 정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애가 안 듣습니다. 그건 그냥 엄마의 잔소리가 다시 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아이가 고민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죠. 야, 그러면 너희 반에서 100점 다 맞은 애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아, 걔가 다 맞았나? 한 명 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 걔를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걔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여기서 학원 정보만 빼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공부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 걔를 유심히 관찰하라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걔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숙제는 어떻게 해오는지를 찬찬히 가서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모르면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시기는 중학교 시기까지는 이런 거를 기꺼이 가서 물어봐도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가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동일하게 세운 그 공부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공부량과 학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몸으로 알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어. 10의 에너지만 기울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 근데 50이나 100을 기울여야 됐던 거예요. 이걸 몰랐네. 그거를 시험 보고 깨달으면 망한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이미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땐 너무 늦고,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늦어도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시기, 또 그에 대한 준비는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기본기는 뭐 더 일찍부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형태로 현실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은 이미 전교 1등이야. 나 진짜 진심으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떻게 다 맞아? 네가 어떻게 1등이야? 이러면 애가 되게 억울해합니다. 왜 나를 못 믿어줘? 난 진짜였는데, 나 진짜 전교 1등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뭐예요? 넌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착각하시면 안 되고, 현실은 너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거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노력이, 투자가 어떤 것이어야 될지를, 요새 졸리 씨가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나라 학생들 사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투자 가르쳐서 투자 가르치라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은,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런 투자의 관점처럼 모든 건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는 걸 좀 가르쳐야 돼요. 아웃풋만 얘기하는 건 마법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전교 1등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나름 내 기준에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진짜 억울해. 난 공부가 아닌가?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태도라는 걸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인지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상위 능력인데요. 자기 공부 계획 능력.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어머님들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자기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는 능력. 이게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없죠. 자, 보통 자기 스스로 공부를 계획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계획할까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학원 스케줄이겠죠. 학원에서 일정을 짜주고, 학원에서 진도를 정해줘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줘요. 이건 자기 공부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것도 애가 스스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려고,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운 계획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세운 계획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애가 그걸 언제 해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우리 애들이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탑급으로 잘했던 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예요. 이게 없으면 상위권을 못 가시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스스로 아실 거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주변에 물어보셔도 알 부분인데, 이 단계를 극복해서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의 학생은 절대 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공부 계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거예요. 학원에 다니지만 수강은 하지 않고 그 학원에서 필요한 수업 자료만 가져오겠다. 이게 엄마의 전략이 아니라 아이의 전략일 경우, 그 아이는 자기 공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학원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원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공부 자아라고 합니다. 공부 자아가 생기지 않으면 공부를 스스로 계획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자아가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기 공부에 대한 감각을 스스로 갖는 지점. 이게 나를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공부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감각. 이게 없으면 자기 공부 계획은 불가능한 거예요. 플래너를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흉내낼 수 있고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플래너 맨날 예쁘게 꾸며서 뭐 하겠습니까? 스스로 공부에 대한 감각에서 이게 필요한지예요.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근데 진짜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20년도에 이 공부를 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하려고 스카이에서 스카이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저희가 스카이 다니는 애들이라고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심하게 얘기하면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정말 운이 좋거나 아니면 그 스킬을 익혀가지고 학교에 온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말 탁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대가 아무래도 연고대보다 더 잘할 것 같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코칭을 할 친구들을 서류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한 6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60여 명 학생들 중에서 서류를 통과한 학생이 30명,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2차 면접을 다시 봤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친구 공부 잘하죠.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그 경험과 감각이 진짜 자기 공부로서 결과치를 낸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게 연고대를 간 건지 서울대를 간 건지를 저희가 좀 따져봤어요. 왜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봤어야, 자기가 그 길을 경험했어야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렸을 때 다시 15명으로 추려졌었어요. 재미있게도 그 15명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 출신과 특목 출신이 반반, 수시 출신과 정시 출신이 거의 반반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는 전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용인외고, 민사고까지 친구들이 고르게 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서울대 친구들도 있었고, 연고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 역량상으로는 가장 탑티어에 올라갈 수 있는 역량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어요. 자,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걸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학원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절대로 상위권, 최상위권이 될 수 없거든요. 그 단계는 애직에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단계부터는 사실은 상위권을 가늠하는 기준 역량 정도로 보셔도 돼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본격적 시험이 시작되는 게 중2니까 그거보다는 좀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이 나쁜 게 아니라 무조건적 선행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적기 학습이 있듯이 필요한 만큼의 효과적인 선행이 필요한데 아니 누가 시험을 현장 가서 보고 나서 자기가 못하는 거를 판별하려고 해요. 미리 준비해 가서 시험을 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자기 공부 계획 능력은 학원이 짜준 스케줄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학원 리스트를 얻는 게 공부 계획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엄마 생각이고 엄마 생각에 한동안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빼앗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계획을 짜주실 수도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5번인데요. 자기 공부 실행 능력이 있어요. 자, 여기도 그냥 공부 실행 능력이 아니라 자기 공부 실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인 거죠. 스스로 하는 공부라는 컨셉이 잡히고 나면 학원 숙제를 하더라도 자기 공부인 거고요. 자기 공부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강을 보거나 뭘 해도 그건 다 자기 공부인 거예요. 자, 자기 공부 실행 능력은 어떤 거냐면 우선 자기가 세운 계획, 그러니까 이게 있으려면 4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은 이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로 밟아나가셔야 되는 역량들인데 자기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자 이거 보세요. 100% 실천하기 위해 딴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성적 고민하실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100% 실천할 수 있는가? 왜 그래? 왜 이걸 묻는 걸까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물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계획을 100% 실천했다라는 말은 어쩌면 계획을 너무 쉽게 세운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처음 받는 사람은 아직 내가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정도의 양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투여돼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실천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학교 수업 듣기도 되게 벅차고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가야 되니까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고 자습을 시키는 시간이 있다거나 쉬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애들이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학원 숙제를 못 해가지고 가면 혼날까봐 학원 가기 바로 그 앞 시간에 엄청 학교에서 학원 숙제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많아요. 그거 말고요. 자기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른 거예요.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시간 내에 도저히 못하겠는데? 포기.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일단 세웠으니까 이거 한번 딴 거는 이걸로 얼마나 나한테 도움될지 모르지만 이걸 실천까지 해서 완수는 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점심 다 먹고 애들이랑 매점 가서 이렇게 놀고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좀 점심을 좀 간단히 먹고 30분이라도 좀 벌어서 내가 이거 오늘 거 해결을 해야겠는데? 이게 자기 공부 실행력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 주말에 친구랑 어디 뭐 아바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 특별한 계획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주말에 3시간 동안 공부를 못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주중에 해야겠죠. 그럼 주중에 3시간을 어떻게 벌지? 아, 어쩔 수 없다. 요거는 좀 주중에 포기하고 이걸 해서라도 이건 해야 돼.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과 4번과 5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즉 이게 뭐냐면 예산 관리를 하듯이 자기의 공부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매니지먼트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상위권은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도 상위권이 안 돼야만 하는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주변 애들이 너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경우. 학군지가 아니라 공부가 정말 1도 안 하는 동네에서는 이런 거 없어도 상위권이 돼요. 그런 친구가 막 2등급, 1등급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대입이 꼭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쉽게 점수 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제가 그런 친구가 서울대 연고대를 갔다 해도 그런 친구를 데려와서 코칭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 친구는 잘못된 걸 가르칩니다. 자기 경험을 일반화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강남이나 대치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이 정도로 다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보다는 전자처럼 이런 능력이 잘 안 돼 있어서 자기 시간 관리나 역량 관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역량은 중학교 이전에 기르셔야 됩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 6번째 메타인지는 자,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 즉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객관화해보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다. 기초부터 명확히 다지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갑자기 기본 능력도 안 되는데 막 메타인지를 가르치려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제 적용을 하냐면 시간이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40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조금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영상을 나중에 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뒤에 후반부를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공부력을 판단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부 PT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저희 그 개발지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밤 새우셔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오프해서 쓰는 건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이거 어머님들도 뭔가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만 이 공부력 테스트는 물론 무료입니다. 그냥 혼자 해보실 수 있어요. MBTI 검사하듯이. 그런데 중학생 이상을 사실은 메인 타겟으로 만든 거라서 초등학생들이 응답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빨라야 5학년, 4학년 정도면 질문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뭐 어머님들이 대신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테스트를 보실 수는 있는데 해석을 해주시면서 일단은 초등학교 빠르면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부터는 가능한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부력의 요소들에 맞게 학생의 공부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수준을 판단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공부 PT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저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페이지에 공부력 테스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적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자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역량이 총 6가지인데 그 6가지가 이렇게 수준별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여기 레벨 부분이 써 있잖아요. 제일 밑에서 아래쪽에서부터 보면 레벨 1, 제일 낮은 학생, 자유인. 그다음 자유인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공부를 사실은 하려는 마음이 조금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가 아닌 다른 영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물가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자리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체능을 한다거나 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예 영역이 다른 친구를 공부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자, 2번은 깜깜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역량 미달인 경우. 자, 기초 학업 역량 미달인 경우는 사실은 학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레벨에 맞는 학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학원에서 집체식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가 없고 결국 개별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과목은 좀 그럴 수 있겠죠. 학습적 부진이 현행 기준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각생. 자, 이건 제가 왜 지각생이라고 했냐면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얘들 항상 지각해요. 어디를 지각하냐면 학원을 지각해요. 학원 지각한 애들 영락 없이 레벨 3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친구들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그럼 지각을 왜 할까요? 밥 먹느라? 아닙니다. 숙제하느라 지각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학원의 수업 내용을 혼자 따라가기 벅차거나 숙제를 내주지만 그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지각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학원맨. 학원맨은 숙제는 대신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학원에서 공부 내주는 만큼이 내 공부의 전부의 양이고 이 단계를 벗어나거나 개선할 의지를,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경우죠. 학원 너무 좋아해. 근데 학원이 다야. 학원 의존맨. 자, 이 친구들까지 저희가 그룹핑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레벨 1에서 4까지의 특징은요. 의존성이 되게 높은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은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자기주도 학습입니까? 자기가 없는데 이 그룹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독학재수학원 같은 데 가서 독학재수학원 가면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감시 감독이 매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 제대로 똑바로 하는지 안 좋은지 감시해요. 감시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레벨 1, 2, 3는. 이 친구들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주도 학습은 불가하다. 테스트는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2번, 3번 아마 복수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데이터를 입력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레벨 1, 2, 3, 4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공부 자아란 게 스스로의 자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표는 뭐예요?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공부에 대한 생각과 감각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하거나 잘하는 걸 요구할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느껴볼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지금 공부 자아가 없구나, 우리 아이는. 자아가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가 없으니 다음 단계도 갈 수는 없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성적으로는 중위권 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원의 스케줄에 굉장히 의존해 있고 시키는 건 하지만 그 이상은 전혀 하지 않고 학원 안 다니면 그대로 학습하지 않는 경우 마치 이렇게 문어 같은 거죠. 건물의 기초를 쌓아 올릴 수 있는 뼈대가 없어요.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1, 2, 3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요 역량이 전혀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역량으로서 근육이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상위 레벨로 좀 올라가면은요. 레벨 5하고 레벨 6, 레벨 5, 레벨 6는 비기너, 플래너 정도가 있는데 비기너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그 의존적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다니는 걸로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 내주는 것도 안 하면서 학원 욕하는 애들이 아니라
학원에서 해주는 건 충분히 하지만 이걸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에서 배우는 진도의 내용들은 나한테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근데 그걸 다 따라가려다 보면 시간이 나한테 되게 부족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걸 다 따라가는 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애가 비기너예요. 요 정도가 돼야 비기너예요. 그럼 이게 언제 나와야 되냐? 고등학생 때? 그럼 이미 늦었다는 거잖아요. 시행착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중에서 적어도 이런 대화를 누군가와 성인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획력은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에요. 뭐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부 자아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계획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획. 자, 이 계획은 단순히 얘기하면은 단순히 이제 하루에 일과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목표에 맞춘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일단은 저는 어떤 뭐 입시가 됐든 현실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말하는 자기 공부 계획은 내가 스스로 세운 골에 맞춰서 필요한 계획.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학기 평균 등급을 1등급씩 다 올려서 원래 3등급이었는데 2등급을 받고 싶어, 성적을. 그러면은 이게 목표여야 되고 공부 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3등급 수준으로 하는 공부를 하면 3등급이 나오죠. 이해되세요? 목표를 2등급으로 잡았으면 2등급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2등급들이 하는 공부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는 계획. 어느 주는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더니 실행률이 너무 떨어진다. 이건 내가 아직 이 정도까지는 못하는구나. 근데 이건 너무 쉽게 달성이 됐어. 계획을 너무 느슨하게 나이브하게 짰네. 좀 더 올려볼까? 이 과정의 노력이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간 내에 잡아야 돼요. 보통 예를 들면 애들이 내신 공부를 4주 한다고 그러면 그 4주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정도 수준이면 이미 상위권이에요. 100%입니다. 이건 제 말을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감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공부를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해라고만 했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게 과거에는 좀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이걸 다 했어요. 물론 그 방식이 다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혼내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주고 매를 때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공부하는 방법, 학습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터득해야 되는지조차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되어버린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희가 탓해봤자 어쩔 수 없죠. 세상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기본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단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된 친구들은요 이미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안 내는 게 이상합니다. 중상위권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3등급 정도 기준을 얘기하는데 3등급 정도 되는 기준 이상으로는 반드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실행력입니다. 공부 실행 안 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실행해내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 내에 이루기 위해서 짜투리 시간도 활용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밑에 기본 요소도 안 됐는데 야, 너 짜투리 시간 좀 이용해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애들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럴 목표의식도 없는데 짜투리 시간을 그때 이용하면요. 그 짜투리 시간 10분 공부했으니까 1시간 놀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싸움이 끝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레벨이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범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정도가 되면 겉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모범적이에요. 부족한 게 딱히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 모범생들 정도 되면 이미 뭐 조금 경쟁이 좀 덜 치열한 주변 친구들이 조금 실력이 약하다고 하면은 거의 반 1등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적이 올라가는데 뭐 좀 치열한 동네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되긴 좀 어렵고 한 3등급에서 2등급 후반 정도 가는 친구들도 이 정도는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객관화 능력 그 뒤죠.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반에서 한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니까 뭐 한 4%에서 한 10% 정도 상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뒤에 그걸 다시 피드백 해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쳐낼 정도의 실력을 가져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공부 몰입의 단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마스터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레벨 끝판왕들이죠.
자, 요렇게 쭉 라인을 정해보면은요,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공부력을 보면 성적이 보여요.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공부 역량의 수준을 보면은요, 얘가 다음 학교에 가서, 뭐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될지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좀 놀라세요.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하고 얘기를 해드리면 어머님들이, 저희 애가요? 근데 재밌는 게,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일수록 어머님들이 이걸 잘 모르시고요.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행의 진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얼마큼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어내고 빠른 시간에 푸는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공부의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그 얘기를 드렸지만은 부스터를 일찍 쓰면은요 나중에 땡겼을 부스터가 없어요. 일찍이 잘하는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공부의 근본된 역량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부스터를 쓰면서 지금 급히 엄마나 어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내고 있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힘이 떨어져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놀리고 자유롭게 지낸 것만으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기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열심히 할 거다. 그건 판타지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등식이라면 물론 제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는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언어는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따라서 이 근본된 원리에 대한 구조를 반드시 분명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 관점에서 좀 이 아이들을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좀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런 투자도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어딘가에서는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습관을 뭐 MBTI처럼 성향별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제 성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성향이 아닙니다. 선택적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위계예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죠. 앞단계 것이 없이 뒤에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체계라고 하죠. 이걸 체계적인, 단계적인 학습, 공부의 역량 증진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 어떤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 코치들을 뽑을 때도 그들과 같이 교육할 때도 또 그렇게 학습 코칭을 할 때도 이 원리를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공부력 진단에 대한 툴을 좀 최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직접 다 집에서 해보실 수는 없으니까 페이지 가서 직접 해보세요.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레벨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 물론 세밀한 해석이나 더 자세한 데이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뭐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가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냐? 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 데이터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향후 12월 달이 이제 이미 중반 지났으니까요. 내년 1월 정도가 됐을 때 우리 학원 A프로나 모모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애들한테는 저걸 다 시킬 겁니다. 초등 버전까지 문항을 조금 손을 봐서라도 주기적으로 저 테스트를 칠게 할 거예요. 저거는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국영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공부에 대한 관점과 감각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의존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자기 공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스킬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모델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를 스스로 혹은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인데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교육은 이 공부력 레벨 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쓰겠지만 꼭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냐? 아니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린 정보니까 여기 가면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잘 활용해 보셔서 아이들의 공부력, 근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은 다 마쳤고요. 제가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이 4개 단계가 있어요. 지금 뭘 해드렸냐면 이걸 이야기 들으면서 밑에다가 부모와 자녀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으신데요. 저희
좀 뭔가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될 정도로. 맞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해보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부력에 대한 거는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인들도 사실 그대로 해보실 만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제 점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4개 단계가 있는데 지금 사실 1단계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역량의 진단 단계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수립 단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12월에 라이브 다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라이브 할 때는 계획 수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공부 일기라고 저희가 쓰는 노트가 있는데 그 공부 일기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공부 일기에 녹여져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해시켜드리고 어떤 걸로 아이들을 좀 코칭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고 아까 2분 있으시죠? 아마 제 거 계정에 이메일로 그 주소하고 그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헷갈리시면 학원으로 그냥 연락 주시면 학원에다가 요거 2분 아까 그 WH님 계시고 MH님 2분 계신데 이 2분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노트 3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테스트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결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오늘은 더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잘 기다려 주시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님, 감사합니다. 요구르트 한 잔 주세요님, 지난주도 오셨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WH님, 셀리님, 감사합니다. 드문님, 감사합니다. 네, 조님, 감사합니다. 네, 임진선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